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블로그라든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되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도 되게 빠르시고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얻어서 이걸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블로그에서 빼가지고 다시 올리고 빼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계속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들이 유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냥 그렇더라더라, 이런 말이 나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정보는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타격이 좀 심하긴 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중과세를 인하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단 한 번도 인하 안 됐죠. 근데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거 인하 안 됐냐고. 근데 실무에서 그거 많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세요? 아, 요즘은 이제 아예 관심도 없어요? 예? 아, 매매가 없어서. 그걸 생각을 못 했네요. 매매가 없어서.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 제도이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남아 있는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 지역하고 용산구 지역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문의를 하세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된 거냐, 개정된 거 아니냐, 이미 시행되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예 법 자체가 개정이 안 돼 있었고 법사위 가치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시행령으로 통과가 되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공표만 하면 되는데, 법률이다 보니까 국회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국회의원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서 공천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예 이제 거의 없어지고 아마 조만간 이것도 폐지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실효성 자체가 없다. 아무리 뭐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이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놔봤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의미가 없어서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폐지를 시키던가 아니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한시적으로 인하시킨다거나 이런 개정 자체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소급 적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블로그에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올해 법률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그냥 교재는 이렇게 저렇게 적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만 이렇게 적으려고 보니까 한 3장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책이 교재가 이게 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그리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아셨나요? 나중에 그냥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들으세요. 그냥.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할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하다 보면은 까먹었던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내가 놓쳤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시험하고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크게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득 시기가 약간 좀 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상 취득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면 무슨 날로 가느냐면 계약상 잔금일로 가요. 그게 취득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언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뭘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체 내역으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융거래 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입증을 안 했어요, 납세자가. 그러면은 해당 지자체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지급된 날을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안 해도 만약의 경우에 정부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소송문까지 진행이 됐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정을 아예 집어넣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면 본인이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입증이 되면 가는 거고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은 그냥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내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증명하시고 그냥 계약서대로 그냥 가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면 증명 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한테 보통 맡기잖아요.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취득세 신고할 때 계약서랑 신고서랑 2장을 줘요. 그래서 계약서 일단 받아오고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서를 한 장 작성을 합니다. 이 2개를 제출을 해요. 해당 관할관청에. 그러면은 관할관청에서는 자료를 딱 받아봤을 때 신고서하고 계약서 2장만 지금 받았잖아요. 따로 금융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중개업자가 뭐 자금 출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적어서 내기는 하겠지만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냥 계약서대로 판정을 해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납세자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금융자료 제공하시고 그게 아니다. 뭐 나는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계약서만 제출하십시오. 이런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째는 우리 뭐 실무상으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계약이 해제가 됐었을 때 취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언제까지 계약을 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외웠을 거예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 해제 신고서 제출을 해라. 그러면 취득세는 없을 것이다. 물론 위약금 문제는 생긴다 그랬죠. 위약금 문제는 당연히 실무적으로 생길 것이고 대신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취득세 부담은 없는데 이게 무상취득인 경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증여 같은 경우. 그래서 증여는 신고 기간이 언제냐면 3개월입니다. 증여는. 그러니까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일단 무슨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증여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돼요. 증여를 받으면 그다음에 또 증여세도 내셔야 돼요. 근데 증여 취득세가 원래 60일이었는데 증여세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증여 취득세도 3개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제 기간도 3개월로 같이 연장을 해준 거예요. 해제도. 그래서 만약에 증여 계약을 했다. 증여 계약을 했는데 나는 이걸 증여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나는 이걸 증여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뭐 하셔야라는 이야기예요. 3개월 내에 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뭐가 되느냐면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취득, 매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60일 내에 해제 신고하셔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때 취득일이 언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취득일 자체가 노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자칠판도 쓰고. 네.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일이 언제냐면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좋으면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하시고 그냥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면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서 계약 해제 신고하시라고요. 그러면 위약금 문제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은 없으니까.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월인 거예요? 3개월 이내 해제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합의 해제서를 써가지고 그냥 내던가 아니면 공증서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를 써주실 때 항상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이걸 취득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자금이 준비가 안 된다거나 또는 나중에 가서 뭐 해당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세금을 안 내시려면 위약금은 무조건 발생하니까 계약금 지급할 때 정확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취득세까지 안 내고 싶다면 취득세를 안 내고 싶다면 늦어도 매매는 60일까지는 해제 신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누가 증여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3개월 이내만 해당 지자체에다가 해제 신고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해제 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과세표준 특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작년부터 바뀌어서 모르세요? 실거래가로 무조건 실거래가로 갑니다. 그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요. 가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아시죠? 공시가격이에요. 만약에 공시가격보다 낮게 신고가 들어가요. 가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서 신고해 주세요. 근데 그 신고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작년부터 아예 무조건 실거래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유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거래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시세 자체가 10억인데 실제로 5억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냥 5억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7억입니다. 그럼 7억보다 낮게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5억에 거래했으면 5억을 가지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무조건 실거래가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무상 같은 경우는 뭘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러면 뭘로 신고하는지 아세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요. 시가 인정액. 그래서 작년부터 시가 인정액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아세요?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 뭐냐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유사 매매 사례가 있거나 또는 감정받은 금액이 있거나 이런 금액들 공매나 경매가액이 있거나 이런 금액으로 가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공시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여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를 받았다. 뭐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상 실거래가로 그대로 신고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증여를 받으면 전 6개월 그다음에 후 3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 떠요, 안 떠요? 떠요. 매매 사례라는 것은 다른 나랑 비슷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래된 금액인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다 거래가액 다 뜨잖아요. 사이트에서 다 뜨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가 인정액이 거의 확인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주택은. 근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토지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뜹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뭘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뭘로 계산하느냐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공시가격.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받은 게 공시가격이 4억입니다. 뭐 공시가격은 되게 낮게 잡히는 줄은 아시죠? 네. 나중에 이걸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4억으로 잡혔을 때 이게 내가 10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세금이 6억에 대해서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금액을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미리 가서 뭐 받으시라고요? 감정을 받으시라고요. 감정업자한테 가서. 그래서 감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로 감정가액을 끌어올려놔요. 그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취득세는 조금 더 내더라도 무슨 세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증여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구조예요. 증여세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취득세 부분에서도 항상 이걸 언제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매매는 상관없어요. 매매는. 단 매매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너무 낮게 취득을 하게 되면 그것도 특수관계인과 거래였을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이면 누구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돈의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는 좀 심했고 예. 그냥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 혈족으로는 6촌까지 들어가고 어머니 혈족으로는 4촌까지 들어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혈족으로 6촌까지 되는 분하고 거래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형제분하고 거래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재산을 증여를 해주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증여로 가게 되면은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매매로 가게 되면은 받은 사람은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때 취득세 낼 때 너무 낮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낮게 거래할 때 얼마까지 범위인지는 아세요? 3억이거나 시가의 5%예요. 시가의 5% 또는 3억 원이에요. 요걸 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시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대로 간다. 근데 이게 증여세 가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증여세 가면 또 틀려요. 증여세는 시가의 30%하고 3억이에요. 증여세는. 네,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나중에 팔아요. 근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인데 실거래가가 9억입니다. 그럼 당연히 얼마로 신고가 들어갈까요? 9억으로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9억으로.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팔더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일단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뭘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원칙은 매매니까 9억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면 시가랑 비교합니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근데 시가보다 낮게 팔았으니까 부당행위로 봐요.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 봐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을 해요. 1억이죠? 요게 얼마를 넘어가느냐? 3억을 넘어가거나 시가의 5%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부당행위로 봐서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소신고에 걸리거든요. 과소신고에 걸리니까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3억은 안 넘었는데 시가의 5%면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부인하고 얘로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취득가액은 10억이고 매매였으면은 4.6%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혹시라도 나랑 사촌 이내의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의 5%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실제 거래 금액은 그보다 낮더라도 신고할 때는 정확히 계약서 했을 때는 시가 대비 5%를 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양도할 때는 또 과간이죠.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빼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을 얼마 했어요? 9억 했어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 뭘로 계산했지만 시가로 계산했지만 그건 이제 시가 이건 취득세 문제였고 양도소득세도 원칙은 실거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샀느냐? 특수관계인한테 샀으니까 시가랑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시가보다 싸게 샀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혔으니까 세금은 어떨까요? 낮게 나오죠. 자, 시가보다 낮게 취득을 했으니까 세금은 많이 나오겠죠. 자, 20억에서 9억을 빼면 1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20억에서 10억을 빼면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세금 많이 나오는 거죠. 세금 많이 나오는 행위는 정상행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당행위에 딱 걸렸을 때 취득세에서 부당행위에 걸리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로 안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9억에 샀는데 취득세는 10억 가지고 세금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9억만 빼줘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 재산을 약간 분배를 좀 시켜놔서 보유세 같은 경우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문의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그냥 뭐 낮게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대충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낮게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거든요.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 10억짜리입니다.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아예 살 거면 그냥 싸게 사자. 그래서 6억에 사요. 시세 10억인데 6억에 삽니다.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렇게 사요. 그러면 일단 무슨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느냐? 취득세를 먼저 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요. 시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부당행위입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4억이니까 이미 3억 넘었죠. 3억 넘었으니까 그냥 10억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4.6%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뭐 1.2%라든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 세율은 알고 계시죠?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네. 자, 근데 10억짜리를 6억에 샀으니까 너무 싸게 샀잖아요. 얼마 이득을 봤어요? 4억의 이득을 봤죠? 그래서 4억 부분을 뭘로 보느냐? 증여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증여세 부담은 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를 넘어야 되느냐면 시가의 30%나 3억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시가의 30%면 10억의 30%니까 3억이죠? 그죠?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둘 다 동일하다고 잡았을 때 결국에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증여세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싸게 거래를 하고 싶다. 자녀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좀 더 싸게 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죽어서 줄 거냐, 살아서 줄 거냐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죽어서 줄 거냐, 살아서 줄 거냐예요. 자, 죽어서 준다? 그러면은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져야 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두 번째는 살아서 주겠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매로 줄 거냐, 증여로 줄 거냐.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부담부 증여로 줄 거냐. 매매하고 증여를 동시에 혼합시킨 거래가 부담부 증여잖아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매매로 가는 게 쌀 건지, 증여로 가는 게 쌀 건지, 혼합하는 게 쌀 건지. 보통은 부담부 증여가 싸긴 해요. 보통은 부담부 증여가 싸긴 한데 무조건 싸지는 않습니다. 그걸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런 설명을 보통 하긴 해요. 부담부 증여 하시라고. 예? 아, 놀아서 안 해요? 매매가 없어서. 예? 없어서. 예. 근데 가끔 물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시죠. 부담부 증여는 좀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 또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조건부 증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양도 차익이 얼마가 잡힐 거냐 증여가 얼마가 잡힐 거냐 이걸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 자, 근데 만약의 경우에 재산을 넘기는데 매매로 넘겨야 되겠다. 매매로 넘겼을 때 10억짜리를 넘기고 싶다. 근데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싸게 넘기자.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넘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넘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취득세는 포기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5%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5%를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시가로 계산하니까 솔직히 5%면은 10억에 5%면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천만 원 다운시켜봤자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득세는 시가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 증여세 부담까지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몇 프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이면 이분은 10억에 대한 취득세와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한 증여세 다른 건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0만 원 나올 거예요. 1억이면 10%거든요. 자, 이 사람이 20억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7억에 거래를 했다면 이분은 증여세 안 나오겠죠. 취득세는 나오더라도 증여세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양도 차익은 13억에 대해서 내야 돼요. 양도 차익은. 근데 6억으로 갑니다. 그러면 증여세 1억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세금 내죠. 근데 양도 차익은 14억입니다. 6억이니까 14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낮게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굉장히 불이익이 커져요. 세금 자체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혹시라도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주고 싶다. 근데 자녀가 이걸 받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재산을 받을 만한 능력이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시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근데 10억이 만약에 넘어가요. 이 재산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재산이 20억이면 20억의 30%면요. 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얼마를 넘어야 증여 문제가 생겨요? 적은 금액을 넘으면 증여 문제가 생겨요. 적은 금액, 큰 금액을 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은 20억이면은 6억이 아니라 3억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 2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4억에 줬다. 그러면 6억 나오죠? 근데 6억을 넘진 않았죠. 근데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3억 넘어간 금액인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3억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10억이 넘는 거다. 시세가 10억이 넘는 거면 그 금액을요. 3억 이상의 차이를 내지 마시라고요. 3억 이상의 차이를 내게 되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무조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20억이다. 그러면 그냥 얼마에? 17억 정도에. 그렇게 거래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너무 큰 금액으로 격차를 벌이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너무 낮아지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도 크게 손해를 보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